그래서 디스커버리 펀드는 왜 우리가 수락 안 하는 이유인지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좀 너무 네. 늘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네. 좀 그래서 진행해 그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석 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이시다. 지금 벌써 1시간 다 됐어요. 공대위는 이한 집행위원장께서 실제로 이제 리드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자리가 필요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 대책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금융사고 났을 때 이제 해결 방식이 대략적으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두 번째 금감원 이제 지금 이제 분조위를 통해서 배상 비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세 번째 사적 화해. 저희들 기업은행은 저희 디스커버리 펀드는 6개월에 3%짜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매 중단된 게 2018년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판매 중단되기 2개월에도 팔았어요. 요게 이제 6개월짜리 3%, 이거 참 긴 내용이긴 하지만 누가 3%를 6개월짜리를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당사자. 그리고 걔네들은 판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멘트예요. 그 PB들이. 그런 게, 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PB들이 각 지점을 통해서 판매 매뉴얼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3월달에, 그러니까 판매 중단된 후 1년이 지난 작년 3월달에 모임이 결성돼서 기업은행 측과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사적 화해를 통한 해결 방식입니다. 기업은행은 니네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금감원 분조를 통해서 배상비로 가져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겠다가 기업은행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자, 당사자끼리 해결하자. 근데 기업은행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종환 행정께서. 저희도 상대방이 고집을 피기 때문에 그쪽에 뭐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해결 금융 업계 환경이었고요. 근데 올 초에도 사적 화해를 위한 이제 기구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 날 금감원에서 이제 배상 그 대표 사례가 나와서 대표 사례가 분조위 관련 가지고 대표 사례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었지만 저희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5%죠. 50. 우리가 기본 보유 50이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넣는 게 50을 넣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의 가감 요소를 통해서 이제 60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저희 디스커버리 펀드 글로벌 채권 펀드 대표 샘플로 오신 울산에서 사업하신 분이 64%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양반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자기가 금감원에 가서 아까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억울한 것이. 그러면 그 양반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까 사업을 하는 양반이니까 미래 대출관계, 은행관계도 고민을 하지만 금감원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금감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엄청 억울해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업은행에서는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 다 니네들한테 피해자한테 다 보상해주고 싶은데 법률적인 근거 그러니까 배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그다음에 사례 이거를 100% 보상해준 사례가 없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는 변호사님이 뭐라 그러죠? 판례, 그다음에 연구 논문 수도 없이 갖다가 기업은행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거는 핑계. 그러니까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 간담회나 그 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6월 16일 날 한국투자증권 훌륭하신 정일문 사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사례가 생긴 겁니다. 아마 기업은행은 고민을 할 겁니다. 판례, 논문도 갖다 제출했고 배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0% 보상도 결정을 해줬어요. 타 금융사에서. 그러면 기업은행이 여지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겁니다. 기업은행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은 금액이 작고 기업은행은 금액이 크다. 그 맞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한국투자증권은 70억이고 저희들은 695억 원이에요. 근데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랑 라인밖에 없어요. 2개.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10개를 결정을 해서 1184억입니다. 금액 규모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더 큰 결정을 해준 거예요. 자꾸 이런 꼼수를 언론한테 흘리면서 이상한 명분을 찾는 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해서 윤종원 은행장은 저희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동생 펀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런 말은 하지 않는데 윤종원 행장도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은행이랑 해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저 송영길 관훈토론회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위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1인 시위하고 세종시에 가서 기재부 거기 가서도 저희 뜻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낙하산 타고 떨어온 윤종원의 행장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을 통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더 힘 있는 사람이 누르는 걸 원하는 윤종원 행장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누를 수 있는 정부 기관한테 호소하자 해서 저희들은 두 방향으로 직접 싸우기도 하고 더 힘 있는 곳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들이 금감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소송 방식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실 금감원은 우리가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 가는 건데 금감원 가면은 금융사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금감원 퇴임하면 어디로 갑니까? 금융사로 갑니다. 금융사. 근데 자기네들이 갈 곳을 보호해주는 금감원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보호한다. 그런 부실 때문에 소송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그 판사님들이 정말 우리 억울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도 솔직히 없습니다. 가면 증거 가져오라. 그러면 미국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 녹음해 놓은 게 없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장하성 동생 펀드, 장하성은 영업하러 다녔어요. 고대 경영대학원 다니면서 판매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영향력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 법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시민들랑 싸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좀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들 지뢰 알죠? 지뢰 밟으면 뭐 발목이 잘라지는 것도 있고 폭발해 죽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뢰에 대해 비교를 해볼게요. 금융사가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소비자가 밟으면 터져가지고 자기네 죽는다. 한국투자증권에 6개 지뢰를 설치했어요. 그거 중에 하나만 밟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이거를 6개 항목을 밟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머지 다 금융사들 6개를 다 밟아야지 터질 듯 터지지도 않아요. 금감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들은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개설운동도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금융사도 있구나. 저희들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런 훌륭한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타 금융사들도 한국투자증권 저는 자신감을 보이고, 나는 6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100% 보상해 주겠다. 이래야지 우리는 금융사를 믿고 우리의 소중한 돈, 은퇴자들 노후자금,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들 이런 거 갖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 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같은 상품을 한투에서도 팔고 기업은행에서도 팔았잖아요. 한투는 100% 배상해요. 기업은행은 대표 사례로 금융권정 조정위에서 올라가서 64%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불량식품 팔았는데 한투라고 하는 더 오히려 조그만 소매점에서는 100% 배상하는데, 큰 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64%, 65%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는 돈이 많아서 한투는 물론 판매 금액이 적습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판매한 액수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많은 계좌를 팔았어요. 근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배상을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투랑 기업은행이랑 회사 사이즈를 비교해보세요. 기업은행이 몇 배 더 커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지. 그럼 그만큼 더 책임을 져가지고 이자까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투는 배상액이 작으니까 100%고, 배상액이 많이 팔았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불량식품을 많이 팔았으면 오히려 더 많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같은 상품인데 판매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64%, 어디는 100%. 납득이 안 가죠. 예, 질문 받기 전에 이어서 저희 럭스펀드 얘기해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탈리아 원래 부재 조정하겠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금감원이 입장을 다 바꿔버립니다. 왜 독일 헤리티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좀 웃긴 놈들 아니냐. 자기들 계획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저희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우리 따라오시는 분이 좀 멋졌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요즘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요. 헤리티지도 사기였죠. 좀 사기였습니다. 없는 상품을 팔았던 겁니다. 헤리티지 대표님은 어떻게 싸우셨는지, 무슨 문제인지 분위기 좀 받아들이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 홍영표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헤리티지 펀드도 디스커버리 펀드가 아닌 그 라임 젠투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피해자 연대가 전체 피해자는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피해 금액은 5,200억. 그 중에 신안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900억 정도. 그 피해자 인원으로 보게 되면 1,600명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거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제 신금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려 19번에 걸쳐서 이 펀드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펀드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펀드 상품 자체가 내용이 사기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그대로 그 계약서의 첨부 서류로 운용자산 설명서라는 제목 아래 나열을 했습니다. 그 나열한 게 무려 한 10몇 가지도 넘고, 결정적으로 그 시행사의 기업 규모, 그 다음에 신용도, 그리고 물건의 대상,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판매 방식. 이거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7순입니다만, 저희 같이 그 나이 먹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은퇴자금, 그 다음에 평범한 주부들의 그 생활자금, 젊은 분들이 주택 이전 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 하고 있던 그런 자금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제발로 찾아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 돈이 언제쯤 만기가 되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다가 딱 거는 거죠. 이거 VIP, 오래된 우수 고객들한테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5억이고 3억입니다. 그러면 1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특별 승인을 좀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예외의 예외를 엮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그 금감원의 진정서, 대검찰청의 고소, 이런 것들을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금감원 뒤에 숨고, 금감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물우물한 그거를 지금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같은 평범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펀드가 다소 위험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젠투, 이탈리아,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상품 내용이 맞지 않는 것들을 문제되는 운용사, 사기로 언론 보도가 이미 된 시행사, 그런 시행사들을 끼고 이런 피해를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금투 신한은행 금감원 앞에서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 2주 전부터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PB들이 자기네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고통받고, 그러니까 신금투의 노조위원장도 그 자기 양심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투 앞에서.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신금투 같은 경우에 PB였던 노조위원장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회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노조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긴 말씀 헤리티지 관련돼 가지고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정리한 그런 자료도 있고, 그래서 기자님들 연락처 주시면은
소프트 카피로 또는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동안 갖추었던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상당한 부분 재갈을 물린 것도 있고 금감원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댈 곳은 나름대로 이런 언론 취재를 통해서 좀 관심과 좀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탈리아 스키가 하나 정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혼자대면 하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 스키하고요. 하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헤리티지는 지금 혼자대면이건 없고요. 지금 혼자대면이 아마 거의 끝나간 게 대신증권 라인펀드 아마 테티스 타이타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탈리아 스키어도 3자대면을 아마 끝났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분조위를 개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질문하기 전에 맞아 다 들을까요? 네. 이탈리아 스키어 양수영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작년 7월 10일 날 금감원에 불공정 이런 제기를 하고 7월 20일 날 형사고소를 하고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아무튼 신장식 변호사님과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답답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참으로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날 남부지검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금감원 옆에 하나은행의 그 계열사죠. 그러니까 하나은행 계열이 있으면 하나금융센터라고 해서 다른 계열이지만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제 입장으로는 같은 금융주주 하나에 있는 계열사니까 우리 문제 같이 얘기하겠다.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은행 직원과 연관된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감싸고 완력으로 제 마이크를 뺏고 제 눈앞에서 마이크를 분리시켜서 떨어뜨리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총무과 직원, 제 마이크를 내 손에서 뺏어 들어 주동강을 냈던 그 사람과 저와 형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구호를 외치려고 했던 마이크를 뺏겼고 그 마이크를 내 눈앞에서 두동강을 내서 떨어뜨렸다는 걸 봤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마이크에 손은 댔지만 마이크가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진 거지 자기는 일부러 제가 뺏어서 분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바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제가 동의했고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시는 조사관님 검찰에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과 탈로의 우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생체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로의 우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금융사들한테 양심의 가책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탈로의 우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금융사들이 이 탈로의 우려가 없구나. 제1금융권이라는 데서 고객들의, 국민들의 자산을 강탈해도 검찰도, 금감원도, 여기 많은 기자분들 계시지만은 언론도 전혀 자신들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신장식 변호사님과 함께 IPS부 신기천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여기는 50% 70% 가져간 지금 70%까지 가지급안을 제안했습니다. 못 받을 일입니다. 이건 범죄 아니냐?
이게 무슨 불안전 판매냐? 이게 어떻게 하나은행이라는 국채은행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고객들은 민사라도 갈 거다, 소송으로 갈 거다. 그런 말을 하면 심기천 본부장이 하는 말은 갑시다. 금감원 판단 나온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소송하면 소송한 대로 갑시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고 탄력의 우려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금감원도 지금 말씀하신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그냥 고객들이 우롱당했다는 기분입니다. 검찰 1년 동안 한 번도, 저는 고소인 대표로 해서 2번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가서 2번이나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피고소인들은 단 한 명도 1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뭘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은행이. 그간 하나은행에 많은 만행들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지금 형사 고소돼 있고 지금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함영주 두 사람이 ESG 뭐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연일 하나은행이 사회에 공헌하고 윤리, 도덕, 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기업으로 광고성 기사들이 나오고, 자, 이 자리에서 단 2가지 이탈리아 헬스케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그래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짚고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라도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은행 및 다른 금융사들도 더 이상은 국민 상대의 사기가 이제는 통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버지 채권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이탈리아 국가 의료 예산 내에 편성된 채권에 투자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버짓이 아니라 익스트라 버짓에 투자가 됐다. 근데 이 인버짓과 익스트라 버짓에 대해서 장기 채권이다, 단기 채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의료비 채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의료비 채권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나올 수 있는 채권밖에 없습니다. 장기 채권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의료비 채권들,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의료 행위를 해서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받는 그 채권이 보통은 의료비 국가 예산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친다. 의료법에 따른 심사를 거치는데 이 법에 탈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의사인데 제가 첨번대로 다 나오질 않아요. 공공의료를 할 때는 더 엄중합니다. 딱 포맷대로 나와 있어서 탈락된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으면 대체로 이 채권들은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받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 채권 자체가 갖고 있는 건 6개월, 12개월 똑같아요. 그런데 익스트라로 의료법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판단이 되면 이 채권들은 소송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소송을 3년을 거치고 있고 3년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채권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으로 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유동화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인버짓은 6개월이나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보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인버짓 채권이 만약에 투자가 되면 이 돈은 바로 의료기관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간 대신 6개월이나 12개월 후 나와야 되는 그거를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의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유동화가 가능한 거죠. 인버짓은 받아야 될 사설의관도 지금 그 돈을 받을 사설의관도 기다리고 있고 정부도 심사를 거쳐서 이제 나올 예산이 되어 있고 단 이게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가 있으니까 청구한 다음에 그 사이에 먼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료기관에 받아요. 저희 투자금을 받고 미리 받고 저희는 투자자들은 6개월이나 12개월 이후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구성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는
유동화가 끊어진 채권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으로 들어간 채권, 소송으로 들어간 데가 누가 투자를 합니까? 실제 의료비 채권 시장에는 95%가 인버짓이에요. 익스트라 버짓으로 빠지는 건 5%밖에 안 돼요. 이 5%밖에 안 되는 이 익스트라 버짓 채권, 소송에 들어간 채권, 그게 3년을 넘어버리면 이미 소송 끝난 거죠. 안 나온다고 판결 난 거예요. 3년이 넘은 채권들마저도 60%, 80%, 90% 넘게 다 SPV로 구조화가 돼서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3일 회계법인 실사자를 받은 겁니다. 소송으로마저도 안 나온다고 결정된 채권, 여기서 결국 인버짓이 아닌 익스트라 버짓으로 SPV를 구조화해서 누가 든 투자금을 받았냐, 여기서 김현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저희 투자자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한남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 그 회사는 그냥 딜 소싱,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소개해준다, 뭐 어레인저, 이런 회사였다고 했던 이 회사가 갑자기 채권을 끌어담아서 SPV를 구성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3일 회계법인 시사 자료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4% 넘는 고가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이 김현호가 사실은 전혀 다른 해외 운용사라고 알고 있는 CBIM의 실제 실소유주였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썩은 채권을 SPV로 구조화를 해놓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끌어다 담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쓰레기 채권에다가 자기 펀드에 돈을 불어 넣는 거죠. 어디다가 넣어요? 조세 피처에서 넣습니다. 이 채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화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의료기관이 없어요. 이 채권은 이미 3년 전에 소송으로 끝났고 그냥 의료기관 주인 없이 떠도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가 된 돈은 맨 처음 인버짓처럼 의료기관으로 갈 의료기관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죠? 누가 받아요? 이게 김현호라는 사람이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세회피처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돌려막기를 떠나서 그냥 투자금을 통째로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회계법인 자료에서도 전혀 투자 구조에 상관없이 조세회피처에서 이 펀드가 조세되었다는 점은 이게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찾아내서 김현호의 한남 어드바이저스의 그 행적이나 오리지네이터, 또 CBIM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또 김현호라는 점을 찾아내서 김현호를 형사 고소하게 됩니다. 신장식 변호사께서.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 변호사님이 해야 되고, 네?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나온 게 13개월 상환입니다. 13개월 상환은 딱 판매사가 하나은행이었거든요. 이탈리아는. 판매사 1곳, 그 다음에 수탁사는 5곳, 운용사는 7곳, TLS 증권사 3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상품을 여러 가지로 팔았는데 그 중에 2개의 상품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한 번도 기사하는데 하나은행이 수탁사를 또 했어요. 하나은행의 2개, 현대 25, 현대 상품 26호, 하여튼 2가지 상품에서 수탁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이 수탁사니까 상환 기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 거래 확인서까지도 신장식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배진규 씨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보를 했어요. 증거 자료를 다 확보를 했어요. 하나은행이 사인하는 데가 24개월 이후에 상환이 된다. 여기에 사인을 해놓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13개월 만에 무조건 나온다. 투자자들한테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때 나오는 사람이 신용덕이에요. 신용덕이 메일을 통해서 전부 맡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박세월이라고 하는 전문이사 경영기까지 보내죠. 그래서 13개월은 완벽한 허위의 상환 기간을 신용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내서 고객들은 투자를 유도를 하고, 지금 싱가포르로 도피를 해 있고 전혀 아직까지도
수사기관의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다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금감원을 통해서 혹은 검찰을 통해서 여전히 아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저희들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막막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식의 제1금융권의 사기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하나로 앞으로 있어야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분조위와 어떤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 취소 그날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정쩡한 불안전 판매나 이런 배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세 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분 더 듣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는 것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